시민참여센터가 뉴욕주 한인 유권자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한인들의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권이 없어도 재외국민 선거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내일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2015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한 주민이 퀸즈에서만 36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에 막바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참여센터가 뉴욕주 한인 유권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인들의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는 43,700여 명.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60.2%로 뉴욕주 전체 유권자 등록률 59%에 비해 1.3%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뉴욕주 전체 유권자보다 조금 높지만 투표 참여율은 19%로 뉴욕주 전체 유권자 참여율 29%에 비해 여전히 저조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들의 전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한인 후보가 없는 지역구에서는 한인 유권자들이 거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투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왔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인 유권자들이 한인 후보의 유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의 높낮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거구별 유권자 수는 퀸즈 베이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주 상원 11지구에 가장 많은 7,551명의 한인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퀸즈 플러싱 주 상원 16지구가 7,46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 하원에서는 왕키미현 지역구인 40지구가 5,021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그랜스맹 지역구인 6지구가 12,610명으로 집계돼 한인 유권자가 두 번째로 많은 스티브 이스라엘 지역구인 3지구 7,030명보다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또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으며 정당별로는 한인 유권자의 53%가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편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제도는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여권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은 27일 국회의원 14명의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에게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여권 번호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서류인데 여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한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외교부가 발행하는 국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할 수 있고 여권 번호 대신 국적 확인 서류에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이는 뉴저지에서 내일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내 라이선스 소지자 가운데 최대 70%는 서류 미비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됩니다. 최근 뉴저지주 미용국은 내년 2월부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이는 내일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뉴저지 네일업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이 라이선스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뉴저지 네일 라이선스는 지금까지 텍스 아이디만으로 갱신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갱신과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노응 뉴저지 네일협회장은 현재 뉴저지 네일 라이선스 소지자 수는 약 7,000명으로 이 중 70%는 서류 미비자 등 체류 신분이 완전하지 않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치인들을 상대로 갱신 기간의 연장 및 규정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실제로 지난 26일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 주도로 라지 무커지 주 하원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규정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커지 의원은 개정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주민 수가 총 2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퀸즈 지역의 주민은 총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에 이어 뉴욕주 내 전체 카운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상품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총 21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2015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퀸즈 카운티 내에서만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자 수는 총 36만 6,3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퀸즈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주민 6명당 1명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셈입니다. 이 중 78.6%인 28만 8,008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로 분류됐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지난해 9만 2,371명에 비해 무려 212%나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오바마 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일반 보험회사의 가입자 수는 5만 5,492명으로 지난해 5만 386명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지역으로 올해 총 38만 7,577명, 브롱스 지역은 24만 510명, 맨하튼 지역은 16만 9,300명,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은 전체 주민의 9%인 4만 4,700명이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출마하면 멈출 줄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도 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양당 대선 후보 가운데 최고 인기를 보였습니다. 퀴니피엑 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양당 대선 후보 가운데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 48%대 40%로 트럼프를 앞질렀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 결과인 45%대 41%보다 지지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공화당의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45%대 39%로 앞섰습니다. 또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44%대 41%로 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83%는 바이든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힐러리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각각 76%, 54%에 그쳤습니다. 또 모든 유권자 대상 설문에서도 바이든은 48%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힐러리 39%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45%는 힐러리를 선택했습니다.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시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약 1,900명의 자리가 남았는데요. 교육국이 막바지 추가 신청을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달 11일 끝으로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 2차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900명의 자리가 남은 관계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 1차 접수는 지난 4월 24일 마감된 바 있습니다. 시장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차 접수 신청자는 총 6만 8,849명으로 약 7만 명에 육박하면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당초 목표치를 거의 채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1차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 희망자가 몰리면서 시교육국은 모집 인원을 3,500명 늘리고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신청까지 최종 프리케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총 7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 교육국 관계자는 막바지 추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무상 프리K 신청 대상은 2011년 출생자로 신청서는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한글 번역본으로도 제공되고 작성한 후에는 교육국이나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 전국의 지역별로 주거비 등 생활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자녀 둘을 키우는데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역 5위 안에는 뉴욕주의 도시가 3개나 포함됐습니다. 생활비는 지역별로 무려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26일 경제정책연구소는 전국 618개 지역에서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 나소 서포 카운티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10만 3,606달러의 생활비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 10만 6,493달러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나소 서포 카운티에서 주거비는 평균 19,356달러, 세금 16,822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거비는 1위인 워싱턴 DC보다도 1,700달러 이상 비쌌습니다. 그 뒤를 이어 3위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로 99,592달러, 4위에는 뉴욕시 98,722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아이를 키우며 사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은 테네시주의 모리스타운이 올랐습니다. 이곳의 4인 가족 연간 생활비는 49,114달러로 1위 워싱턴 DC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간 주거비는 7,644달러였고 차일드케어 비용 7,113달러, 세금도 2,195달러로 저렴했습니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싼 차일드케어 비용이 부모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의 학비는 연간 7만 불에 육박하면서 가장 비싼 대학 2, 3위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등 소요비용 자료를 토대로 2015-16학년도 기준 재학비용이 가장 비싼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탑10 대학들의 경우 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친 액수가 최고 6만 7천 달러를 넘었고 여기에 교재비와 기타 비용 등을 합칠 경우 1인당 연간 7만 달러를 훌쩍 넘거나 7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친 액수가 가장 높은 대학은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하비머드 칼리지로 등록금 5만 749달러에 기숙사비 16,506달러를 합쳐 6만 7,255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뉴욕시의 컬럼비아대와 뉴욕대가 각각 2, 3위에 올랐고 세라 로렌스 칼리지와 시카고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가장 비싼 대학 20개 가운데 순 등록금 액수만 5만 달러를 넘어선 곳도 9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교를 필두로 하비머드, 세라 로렌스 칼리지, 시카고 대학교, 바드 칼리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대용량의 소다는 청소년에게 마약만큼이나 해롭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대용량 소다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튜 티톤 주 하원 의원은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16온스를 초과하는 설탕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티톤 의원은 설탕 함유량이 많은 음료는 코카인과 헤로인처럼 뇌 중독성을 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마약과 유사한 대용량 소다를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모 등의 보호자가 대용량 소다를 구입해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한 것이라며 규제 내용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뉴욕시장이 델리나 식당, 극장, 경기장 등에서 16온스 이상의 설탕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식품업계 등이 2013년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항소법원은 소다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티톤 의원은 이 밖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음식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정해진 사진 규격은 물론 이것저것 지켜야 할 규정이 참 많은데요. 아무 데서나 대충 찍었다가는 새로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여권 도입 이후 여권 사진 규정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진 규격부터 사진의 배경, 어깨 높낮이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대한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간에 출입국 과정에서 신분 확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진 규정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해진 규정을 잘 모르는 신청자들은 몇 번씩 여권 사진 때문에 사진을 다시 찍는 일이 많습니다. 또 몇 분 내로 사진을 뽑을 수 있는 코스트코나 일반 마켓의 사진들은 즉석 사진만큼이나 퀄리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는 직원이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어 미국 여권 신청자들조차 미 여권국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이제 코스트코나 그런 데서는 품질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 여권으로 하려면 사진 정보를 전자 정보로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실제 여권에 반영됐을 때 여권 소지인의 본 얼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외 공간에서는 여권 사진 때문에 헛걸음치는 신청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처럼 장비를 구축해놓고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찍는다면 여권 사진 전문 사진관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귀 부분이 노출돼 얼굴 윤곽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PD가 다음 주부터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바디캠을 본격적으로 투입합니다. 공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바디캠 영상의 일반 공개는 제한되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PD가 오는 31일부터 경찰의 몸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 바디캠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가운데 바디캠 영상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PD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과잉 대응이나 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권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디캠 도입을 승인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LAPD가 바디캠 영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각에선 바디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It's impossible for you to be transparent if you're not going to allow the public to see it. They are shown the video of an incident before they're required to make a statement about it can shade their story in a way that's consistent with the video. And allowing that opportunity doesn't increase public trust in investigations. 앞서 LAPD는 바디캠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록물 법에 따라 바디캠 영상의 일반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LAPD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바디캠 영상의 비공개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disclose in-car video, on-body camera video, surveillance video that is part of an investigative record.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 당국을 상대로 바디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LAPD는 다음 주부터 7,000개의 바디캠을 각 지역 경관들에게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바다거북은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는 거북이 알까지 싹쓸이해가는 밀렵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푸른 바닷속을 한가로이 헤엄치는 바다거북. 화려한 등껍질을 뽐내며 해초를 뜯어먹습니다. 평균 수명 100살 안팎으로 2억 년 전 지구상에 출현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개체수가 급감하며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멕시코 남부 해변. 인기척이 없는 모래사장으로 바다거북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모래구덩이를 판 뒤 몇 시간에 걸쳐 150여 개의 알을 낳습니다. 산란이 끝나자 구덩이를 잘 덮고서 바다로 떠납니다.
매년 이맘때면 수많은 바다거북이 이렇게 알을 낳고 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한 남자가 구덩이를 파헤치고 거북이 알을 꺼내갑니다. Lamentablemente, bueno, por la situación de la falta de empleo, la falta de trabajos en la región, de oportunidades, pues provoca que mucha gente 포대자루와 나귀까지 동원해 거북이 알을 싹쓸이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미로 취급되는 거북이 알은 암시장에서 한 개당 1,300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No, pues lo que hacemos aquí es por necesidad. De esto vive la gente, pues no hay otro recurso. 멕시코는 거북이 사냥과 알 채취를 금지했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밀렵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durante esta noche estamos hablando de que se pudo haber sacado entre el 70 y el 80% del huevo. Teníamos la vigilancia permanente de la Marina. Aquí quiero decir que los 365 días del año teníamos a la vigilancia de la Marina. 결국 무사히 바다로 나가 어른이 되는 거북이는 1,000개의 알 중에 1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바다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거북이 약재나 음식 재료로 팔리면서 바다거북을 싹쓸이하는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anyone can exaggerate the brutality of what they did. The point here is that we need these animals to keep our seas productive. 지구상에서 2억 년을 살아온 바다거북이지만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4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를 저지른 퀸즈 플러싱의 한인 통증병원장과 직원 3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은 플라자 메디그룹과 뉴플라자 그룹의 제프리서 병원장과 정광영 보조 물리치료사 등 4명이 허위로 의료 비용을 과다 책정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대 10년형의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20대 한인 여성이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경찰은 20살 한인 강모 씨가 지난 20일 뉴저지주 웨인에 위치한 윌로우 브룩몰 내 세포라에서 화장품 200달러어치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방에 숨겨나오다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미중요회가 9월 11일 뉴저지에 있는 늘푸른 농장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에 출발해 농장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가할 수 있고 과일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30달러로 조식과 중식, 음료 일체가 포함됐습니다. 한미중요회는 선착순 100명에게 승차권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7번 전철 맨하튼 웨스트사이드 연장 노선이 오는 9월 13일 오후 1시에 개통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에서 맨하튼 타임스퀘어 42가역까지 운행되는 7번 전철 노선의 연장 노선을 9월 13일부터 운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이콥 제비치 센터 인근 11번가 34가역까지 운행되는 첫 전철은 오후 12시 26분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에서 출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덥고 습한 가운데 저녁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